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손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그동안 잠들어 있던 특별한 과거가 깨어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왕년의 대통령 경호원으로 활동했던 분이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5세인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였거든요.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무려 25년간 근무하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을 지켜왔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1949년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체격과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체육대학에 진학했지만 당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적이던 시대에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실에서 여성 경호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1971년 22세의 젊은 김영자는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최종 5명에 선발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경호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남성 경호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총기 사격, 근접 전투, 위기 상황 대응, 요인 경호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죠. 특히 김 할머니가 담당했던 업무는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들의 경호였습니다. 공식 행사는 물론 사적인 외출까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며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김 할머니는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추도식 준비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던 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김 할머니는 수차례의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대모대의 습격, 폭탄 테러 협박, 암살 시도 등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항상 침착하고 용감하게 대처했습니다. 특히 근접 전투 실력이 뛰어났던 김 할머니는 남성 경호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습니다. 1996년 47세의 나이로 경호실을 떠난 김 할머니는 평범한 주부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얻은 딸을 키우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 할머니에게는 특별히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의 딸인 손녀 민지였습니다. 14세인 민지는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죠. 딸이 직장일로 바쁘다 보니 민지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민지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평소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키도 또래보다 크고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특히 할머니와의 관계가 각별했는데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탓에 또래 아이들보다 의젓하고 예의 바른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지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지 않게 되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고민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사춘기 때문이려니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경호원 시절 키워진 예리한 관찰력으로 손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민지를 데리러 학원가로 향하던 김할머니였습니다. 오후 6시 수학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나올 때까지 근처 상점에서 장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학원 옆 골목길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단숨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녀가 4명의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 주변에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 할머니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자세, 그리고 민지를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명백한 괴롭힘의 징후가 보였거든요. 경호원 시절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경험했던 김할머니에게는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은 민지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키 큰 남학생은 민지에게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고,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순간 혈압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시절 쌓아온 냉정함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할머니의 참을성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손녀를 둘러싼 아이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고, 민지는 더욱 움츠러들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호원 시절 위급 상황에서 사용했던 특별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그 자리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고,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걸어갔죠. 그 모습은 마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손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야, 할머니 왔네. 아이들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들이 우리 민지한테 뭘 한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화가 아닌 오랜 세월 훈련으로 다져진 특별한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경호원의 기술이었죠. 아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학생이 여전히 건방지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애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훈련했던 시절,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말이죠. 손녀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할머니의 특별한 과거가 어떻게 손녀를 지키는 힘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 정도로 여겼던 그들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25년간 대통령을 지켜온 경호원의 아우라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들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것 같은 깊은 분노였죠. 할머니는 민지에게 다가가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경호원 시절 체득한 습관으로 상대방의 위험도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키 큰 남학생이 리더격이고 옆에 서 있는 여학생이 실질적인 계획자, 나머지 둘은 추종자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상관없으니까 가세요. 리더격 남학생이 다시 한번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 역시 경호원의 기본 소양이었거든요. 상관없다고?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녀가 무릎 꿇고 있는데 상관없다고 하는구나.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호원 시절 위급 상황에서 사용했던 특별한 톤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차분하지만 강력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아이들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아이는 슬그머니 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민지의 가방을 뒤지던 아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리더경 남학생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냥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 학생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표정, 아이들의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낀 민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지만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손녀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아이들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역시 경호원 시절에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과 위험 요소를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 말이죠. 그때 리더경 남학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민지야.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냐? 그 순간 김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경호원 시절 암살자를 제압할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이 되살아난 것이죠. 할머니는 천천히 그 학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무게감이 느껴졌고 주변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할머니가 리더격 학생 바로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할머니보다 한참 키가 컸지만 왠지 모르게 할머니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학생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영자다. 기억해둬. 할머니의 자기소개는 단순했지만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손녀다.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이야. 그 말과 함께 할머니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경호원 시절의 다양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대통령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던 일,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때 긴급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던 일, 1987년 6월 항쟁 때 청와대 주변에서 벌어진 시위대와의 대치 상황 등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19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할머니는 유경수 여사의 추도식 준비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던 그 순간의 긴장감과 책임감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그냥 갈게요. 아이들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민지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 뻔했거든요. 잠깐. 할머니의 한마디에 아이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민지한테 한 일을 정확히 알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경호원 시절 김할머니는 수많은 협박범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을 다룰 때의 핵심은 절대 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틈을 보이는 순간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다시 손녀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한테 뭘 했는지 할머니한테 말해줘.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민지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이들이 제게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정도였는데 점점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 민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5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구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리더격 학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 이름 정확히 뭐라고 했지? 이번에는 더욱 강압적인 톤이었습니다. 김태호요. 학생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서울중학교 3학년이요. 할머니는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경호원 시절 위험 인물들의 신상 정보를 기억하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김태호. 너희 부모님이 너희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냐? 할머니의 질문에 김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냐? 이때 김태호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민지를 괴롭히지 않을게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런 말로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럼 우리 민지한테 사과부터 해라. 할머니의 요구에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평소 어른들은 아이들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경호원 시절 김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해결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중간에 처리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사과하라고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김태호를 비롯한 아이들이 마지못해 민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앞으로 안 그럴게.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우리 민지한테 받은 돈 다 돌려줘야지. 아이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김태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시선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민지가 이미 다 얘기했어. 사실 민지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상황을 압박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 기술 역시 경호원 시절에 익힌 것이었죠. 결국 아이들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돈을 받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됐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너희 학교에 전화할 거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연락드릴 예정이야.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제발. 김태호가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제발이라고? 우리 민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봤냐? 매일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혼자 견뎠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저 아이들도 사과했고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지야. 이런 일은 확실히 마무리해야 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 경호원으로서 25년간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위험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할 때까지 이 문제를 놓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경호원 시절에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타이밍이었거든요.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너희들 정말로 이런 일이 처음이냐?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태호를 비롯한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할머니는 이미 이들이 상습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도 괴롭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할머니의 질문에 민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반 수진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전학간 준호도. 민지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때 김할머니의 머릿속에는 1980년대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였죠. 당시 김할머니는
내부 조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그 문제를 뿌리 뽑는데 기여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호와 그 무리들의 행동을 지금 여기서 확실히 차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김태호. 할머니가 다시 리더격 학생을 불렀습니다. 너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태호가 당황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요. 어떤 회사? 할머니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건설에서 일하세요. 김태호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아버지가 회사에서 후배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겠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할머니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야. 너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는 것 말이야. 할머니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아이들이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때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형식적인 사과를 구분하는 능력 역시 경호원 시절에 기른 것이었거든요. 눈물 흘린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너희가 괴롭혔던 모든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받은 돈도 모두 돌려줘. 할머니의 요구에 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 명단을 어떻게? 김태호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명단을 모른다고? 그럼 너희가 누구를 괴롭혔는지도 기억 안 난다는 얘기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이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매일 저녁에 나한테 보고해. 김할머니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김태호에게 건넸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전화해서 그날 누구에게 사과했는지, 얼마를 돌려줬는지 보고하라. 이런 체계적인 관리 방식 역시 경호 업무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아이들을 계속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학교와 너희 부모님들께 연락드릴 거야. 알겠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지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늦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민지야. 할머니가 이 아이들과 확실히 약속을 정해놓아야 해. 김할머니는 다시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로 약속 지킬 거지? 네, 꼭 지킬게요. 김태호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학교에 먼저 연락해보자. 아, 잠깐요. 김태호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정말로 약속 지킬게요. 학교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너희가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어떻게요? 여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 내일부터 매일 학교 앞에서 너희가 사과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호원 시절 김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후 관리였습니다. 위험 요소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위협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해야 했죠. 내일 오후 5시 서울중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 너희가 오늘 괴롭혔던 우리 민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할머니의 계획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불러서 함께 사과받게 할 거고,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에 이렇게까지 깊이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그냥 조용히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김태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까지 부르면 너무 창피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피하다고? 너희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때는 창피하다는 생각 안 했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거야.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 할머니의 설명에는 교육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민지가 다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민지는 사태가 너무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말 잘 들어봐. 할머니가 손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계속 피해를 볼 수 있어. 할머니의 설명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할머니는 다시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 너희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돈을 돌려줄 거야. 그리고 매일 밤 9시에 나한테 보고할 거고, 내일 오후 5시에는 학교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할 거야. 만약 이 약속 중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학교와 부모님들께 알릴 거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에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꼭 약속 지킬게요. 다른 아이들도 연달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진정성을 판단했습니다. 경호원 시절 협상 상대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해야 했거든요. 지금 김태호와 그 친구들은 겁에 질려 있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할머니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둬.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너희도 그래야 할 거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아이들이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에야 민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민지야, 괜찮냐? 네, 할머니. 고마워요. 민지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지의 대답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였죠. 그날 밤 김영자 할머니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녀가 그토록 힘들어했는데도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청와대 주변으로 몰려든 시위대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말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985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부인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괴한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때 김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보호했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상부에서는 김할머니의 판단력과 행동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지정된 요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죠. 오늘 손녀를 도우면서도 그때와 같은 본능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경호원 시절에 몸에 밴 생활 패턴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할머니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지의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해야 했죠. 두 번째는 김태호를 비롯한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할머니는 민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보다는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오늘 학교 가서 괜찮겠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민지의 대답에서 어제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참지 말고 바로 할머니한테 말해줘. 알겠지? 할머니의 당부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꼭 말할게요.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할머니는 바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은 처음에는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어르신,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일이 흔해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반응에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괴롭힘이라고요.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태호와 그 무리들이 어떻게 민지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봤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네요.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이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할머니의 요청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김할머니는
경호원 시절에 배운 사후 관리 방법을 응용해서 제안했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분리해서 각각 상담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찰이에요. 한 번 상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달은 계속 지켜봐야 해요. 할머니의 체계적인 제안에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전문가 같으시네요. 혹시 상담 관련 일을 하셨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오랫동안 사람들과 일을 해왔어요. 선생님과의 면담을 마친 후 할머니는 학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경호원 시절에 몸에 밴 습관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있었죠. 학교 앞 골목길들, CCTV 위치,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 등을 머릿속에 그려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지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네, 할머니.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뭔데? 김태호가 저한테 와서 또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제의 경고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좋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더냐? 아직 다른 아이들한테는 못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민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지야, 혹시 수진이나 다른 친구들이 김태호한테서 사과를 받았는지 알아봐 줄래? 네, 오후에 알아볼게요. 민지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는 김태호의 첫 번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라면 매일 밤 9시에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할머니는 중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에게 오후에도 한번 연락하라고 했었죠. 정확히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김태호입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오늘 어떻게 했냐? 오전에 민지한테 다시 한번 사과했고요. 점심시간에는 2학년 수진이한테도 사과했어요. 돈은 수진이한테 10,000원 돌려줬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처음에는 받기 싫어했어요. 김태호의 보고를 들으며 할머니는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받기 싫어했을까?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또 괴롭힐까 봐요. 김태호의 솔직한 대답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하지.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섭게 굴었으면 그러겠냐.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그래서 수진이한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좋아.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있지 않냐? 네, 오늘 오후에 3학년 준수 형한테도 찾아갈 예정이에요. 할머니는 김태호의 적극적인 태도에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는 이렇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다들 저처럼 하고 있어요. 지원이는 1학년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있고 민수랑 정호도 각자 맡은 애들한테 가고 있어요. 김태호의 보고를 들으며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김태호야, 너희가 진짜로 변하고 있는 건지 할머니가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요? 내일 방과 후에 너희가 사과하는 모습을 직접 볼 거야. 그리고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도 직접 얘기해 볼 거고. 김태호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꼭 그래야 해요?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게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 학교에 모든 걸 알리고 부모님들께도 연락드리는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보시는 게 낫겠어요.
김태호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압박과 회유를 적절히 섞어서 상대방을 관리하는 기술도 경호원 시절에 익힌 것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학교 측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가해 학생들의 사과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지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할머니, 김태호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오늘은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수진이도 할머니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할머니가 나서주셔서 정말 고맙다고요. 민지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밤 9시 김태호에게서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보고 드립니다. 그래. 오후에는 어떻게 했냐? 3학년 준수 형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고 2만 원 돌려줬어요. 준수가 뭐라고 하더냐?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저희가 왜 갑자기 이러냐고.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고 여러 번 사과했어요. 김태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누구한테 갈 예정이냐? 1학년 현우한테 갈 거예요. 그 아이가 제일 어리고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김태호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확실히 어제의 강력한 경고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이 약속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김할머니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찰과 점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호원 시절에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김영자 할머니는 약속한 대로 서울중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온 것이었죠. 할머니는 학교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김태호와 그 친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5시에 김태호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제 함께 있던 친구 둘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학교 정문 근처에서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카페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곧이어 작은 체구의 1학년 남학생이 나타났습니다. 현우라고 김태호가 말했던 그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김태호를 보자마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반응을 본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저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호가 현우에게 다가가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돈을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하는 듯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장면을 보며 어제의 강력한 경고가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5시 10분경 현우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태호와 친구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가 있는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김태호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보셨죠? 그래. 잘했구나. 할머니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뭐라고 하더냐?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돈은 얼마나 돌려줬냐? 15,000원이요. 그런데 현우가 돈보다는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김태호의 말에서 어제와는 다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김태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 아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호원 시절에 기른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김태호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너는 왜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냐? 진짜 이유가 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태호가 당황했습니다. 김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점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강한 것 같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김태호의 솔직한 고백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1983년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신입 경호원 중 한 명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부당한 행동을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급자들이 그 경호원을 어떻게 선도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김태호야,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아냐? 할머니의 질문에 김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지. 할머니처럼요?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김태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해.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애들을 말리는 거야. 너같이 덩치 큰 아이가 나서서 약한 아이들을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할머니의 제안에 김태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 할머니는 김태호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죠. 이때 카페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태호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태호야, 뭐 하고 있어?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어. 김태호가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이 애들이 지원이랑 민수예요. 할머니는 두 아이들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지원이는 여학생으로 생각보다 영리해 보였고 민수는 조금 소심해 보였습니다. 너희들도 오늘 사과했냐? 네, 저는 1학년 아이들 3명한테 사과했어요. 지원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2학년 친구 2명한테 사과하고 돈도 돌려줬어요. 민수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들의 변화가 단순히 겁에 질려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 다들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의 질문에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른 애들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지원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거냐? 도와줘야죠. 김태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일이야. 할머니는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시절에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바꾸는 것이었죠.
할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거야. 셋이 힘을 합쳐야 해.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원이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괴롭힘 방지단 같은 걸 만들어 볼까요? 아이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할머니가 너희들이 정말 변했는지 최종 점검을 할 거야. 그때까지 약속을 모두 지키고 한 명이라도 도와줘야 해.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일주일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김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변화는 하루아침에도 가능해. 마음만 진짜로 먹으면 말이야. 할머니는 1979년 10월 26일을 떠올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모든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할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원이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 먼저 너희끼리 규칙을 정해라. 언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말이야. 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할머니한테 보고해라. 오늘 누구를 도왔는지, 어떻게 도왔는지 말이야. 할머니는 계속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가 저희를 믿어주시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기억해둬. 너희가 변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실망시키지 마라. 할머니의 당부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할머니는 오늘 대화의 성과에 만족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겁에 질려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9시 김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보고 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어땠냐? 현우한테 사과하고 돈도 돌려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웠어요. 어떤 계획? 매일 쉬는 시간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1학년 교실 근처를 지켜볼 거예요. 혹시 괴롭힘 당하는 애가 있나 싶어서요. 김태호의 적극적인 계획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뭐요?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모른 척하면서 도와줘야 해. 할머니의 조언에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경호원 시절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김태호와 친구들을 보며 그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기 사흘 전, 김영자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태호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뭔 일이냐? 천천히 말해봐. 할머니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학년 선배들이 1학년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너무 무서워요. 저희보다 훨씬 세고 학교에서도 유명한 애들이에요. 김태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호와 친구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시험이 찾아온 것이었죠. 지금 어디 있냐? 학교 뒤편 놀이터요. 선배들이 1학년 아이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지만 너희가 나서서 막지는 말고 일단 지켜만 봐라. 네, 알겠어요. 김태호의 대답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머릿속으로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라면 김태호보다 2살이나 많고 체격도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힘이 센 아이들이라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할머니는 뒤편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상황을 관찰해보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키 큰 3학년 남학생 3명이 작은 1학년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아이는 울면서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와 친구들은 놀이터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민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서고 싶지만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호원 시절 할머니가 배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직접 개입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나서는 것보다 김태호와 친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김태호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저 선배들이 현석이한테 용돈 다 내놓으라고 해요. 현석이는 이번 주에 저희가 특별히 보호하기로 한 아이예요. 김태호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지원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선배들한테 찍히면 저희도 괴롭힘 당할 것 같아요. 민수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들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만약 일이 크게 벌어지면 할머니가 나설 테니까.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가 나서도 될까요? 김태호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싸우려고 하지는 마라. 다른 방법을 써야 해. 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할머니는 1985년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대통령 부인이 참석한 행사에서 불만을 가진 시민이 접근했을 때 할머니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혜롭게 접근해라. 선배들과 직접 맞서는 것보다는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거야. 할머니의 조언에 지원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선생님을 부를까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해봐라. 김태호가 용기를 내어 선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3학년 선배들이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야, 너 누구야? 왜 끼어들어? 저는 2학년 김태호입니다. 저기 현석이는 제가 아는 후배인데요. 김태호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는 후배라고? 그럼 뭐 어쩌라고? 선배 중 리더로 보이는 학생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현석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혹시 선배님들께 피해를 드린 일이 있다면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김태호의 예의 바른 태도에 선배들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지원이와 민수도
김태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들, 저희가 현석이를 책임지고 있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와 이야기해 주세요. 세 명이 함께 나서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김태호와 친구들이 용기를 내어 약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 너희가 뭔데 끼어들어? 꺼져. 선배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김태호를 밀쳤습니다. 김태호가 뒤로 휘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다시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그때 할머니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선생님, 학교 뒤편 놀이터에서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몇 분 후 체육 선생님이 놀이터로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의 등장에 3학년 선배들이 당황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는 그냥 후배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야기? 그럼 왜 저 아이는 울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현석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배들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김태호가 나섰습니다. 김태호는 선생님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현석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도우려고 했다는 것을 말이죠. 선생님은 김태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김태호야, 너희가 후배를 보호하려고 한 건 정말 훌륭해. 선생님의 칭찬에 김태호와 친구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알려줘. 3학년 선배들은 선생님에게 따로 불려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석이는 김태호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형들, 정말 고마워요. 무서웠는데 형들이 도와줘서 다행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김태호와 친구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약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잘했다. 할머니의 칭찬에 아이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용기가 났어요.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스스로 해낸 거야. 할머니는 그냥 지켜만 봤을 뿐이야.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혼자서 해낸 거예요? 지원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오늘 일로 너희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확인했어. 이제 할머니가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호에게서 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무서웠지만 현석이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목소리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진짜 용기 있는 일을 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칭찬에 김태호가 감격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경호원 시절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김태호와 친구들은 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김영자 할머니는 최종 점검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태호와 친구들이 학교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아이들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의 흥분된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관찰한 내용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김태호 일행이 이제는 학교의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심지어 다른 반 아이들까지 챙기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과도하게 나서다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무리하는 것 같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어제도 1학년 아이가 점심비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었는데 김태호가 자신의 용돈으로 점심을 사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도와주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경호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외국 귀빈들을 경호하면서 느꼈던 자부심과 보람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김태호 일행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괴롭힘 신고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할머니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몇 명의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할머니는 김태호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아이들의 표정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김태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원이와 민수도 함께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렴.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쟁하듯 지난 일주일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1학년 교실 앞을 지나가면서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없나 살펴봤어요. 김태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했더라고요. 저도요. 지원이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괴롭힘이 많았어요. 말로 상처 주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민수는 조용한 성격답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대화해주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외로운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할머니는 이 아이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이는 경호원 시절에 배운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김태호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3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김태호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학년 한 아이가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을 굶고 있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걸 알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그 아이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려서 그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지원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의논해서 매주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히 괴롭힘을 멈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할머니가 경호원으로서 추구했던 이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영웅이 되었구나. 영웅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영웅이에요? 그럼. 진짜 영웅이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무리의 1학년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태호 형, 지원이 언니.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태호 형이 말한 그 할머니세요? 응, 맞아. 우리를 도와주신 할머니야. 김태호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태호 형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경호원 시절 대통령을 지키며 느꼈던 보람과는 또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었습니다. 할머니 현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다고?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웃으며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가 예쁘게 포장된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함께 쓴 편지예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아이들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내용,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김태호가 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진짜 힘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감동적인 반응에 아이들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실 거죠? 물론이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지켜줄 거예요. 김태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다른 아이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으로서 25년간 나라를 지켰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 숙제를 하나 내줄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숙제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도운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는 거야. 할머니의 제안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그럼 우리 학교 전체가 서로 돕는 학교가 될 수 있겠네요. 지원이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그 시작이 되는 거지.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학교를 떠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경호원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최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진정한 보람은 이런 작은 변화를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영자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였죠.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실 때 학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궁금한 마음을 안고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존경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 폭력 신고가 90% 이상 줄어들었고, 오히려 학생들끼리 서로 돕는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손녀를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김태호와 친구들을 변화시킨 방법이 정말 놀라워요. 처벌보다는 교육으로, 강압보다는 설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학교의 명예상담교사로 활동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른 학교 폭력 사례들도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만 있을 뿐인데요. 바로 그 경험이 소중한 거예요. 상담교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상담 이론들과는 달라요.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할머니는 경호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자신이 과연 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었죠.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김태호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 아이들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밝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한 달 동안의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줬습니다. 김태호와 친구들은 또래 상담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다른 학생들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학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태호가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리더였다면 지금은 다른 아이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김태호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거든요. 경호원 시절 할머니가 존경했던 상급자들도 바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온 할머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은 또래 상담단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학년 교실에서 새로 전학 온 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김태호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자신감도 넘쳤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입생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 전학 온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민수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교에 가서 어린 동생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도 해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전해준 것이 이제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가 더 기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김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지?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김태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강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면 제가 대단한 줄 알았고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원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란 무서운 것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하는 거라는 것도 배웠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실 때처럼요. 민수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소심해서 남 앞에 나서는 걸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 아이들의 깊이 있는 성찰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행동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이는 할머니가 경호원 시절에 추구했던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너희들을 도우면서 많이 배웠어.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대통령을 지키는 일을 했어.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희들을 도우면서 깨달았어.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구나. 너희들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진짜 경호원의 역할이구나. 김태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가 대통령 경호원이셨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럼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시네요. 지원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너희들이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할머니는 그냥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그때 할머니의 손녀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민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학교 생활은 어떠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는 무서운 일도 없고 오히려 태호 오빠들이 저희를 잘 챙겨줘서 학교 오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민지의 대답을 들으며 할머니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변화했으며 학교 전체가 더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과를 바랄 수 있을까요? 할머니,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활동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학교 아이들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 제안했던 명예상담교사 역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경호원 시절 느꼈던 사명감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할머니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요? 할머니랑 함께 할 수 있다니. 그날 오후 할머니는 교장 선생님에게 명예상담교사를 수락한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와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 달 전 골목길에서 손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경호원으로서 25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왔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보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호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경호원 시절 받았던 표창장들을 꺼내봤습니다. 그때는 그 표창장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김태호와 친구들이 써준 감사편지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게 바로 진짜 경호원의 일이야.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영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호원에서 교육자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신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할머니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태호와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죠. 왕년의 대통령 경호원이었던 할머니가 골목길에서 손녀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본 순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변화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많이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